아시다시피 한국의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조사돼서 분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많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매년 많이 신설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한 150만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하고, 작년 7월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500개의 스타트업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설되는 거고, 1년에 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도 폐업하고 줄줄이 막 도산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저는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산업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저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났던 기술들이 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그 수준을 가지고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아이템들이 꽤나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콘텐츠 스타트업이니까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콘텐츠 스타트업들, 여기 나와 있는 요 표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들은 100억 이상 누적 투자를 받은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리디라던가 팟빵이라던가 윌라라던가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점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관광공사에서 콘텐츠 관련된 스타트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 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쟁률 진짜 세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사한 서비스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보고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게 올해로 4년째인데요. 1년에 못해도 한 400~5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가까지 다 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우선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조금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전 조금 많이 놀라면서 봤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몇 년 안에 그 누적 투자, 100억 이상 누적 투자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타트업 지원이 활발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이렇게 그 지자체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같은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법률적으로 스타트업이 7년차까지를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것도 늘려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고, 청년 창업가라고 해서 39세까지를 청년 창업가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늘려야 됐다 막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점차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일반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좀 그 양상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스타트업은 어디부터 스타트업이고 어디까지 스타트업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 저희는 창업하고 나서 7년까지를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그 7년 차까지의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그 생태계 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생태계 맵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예비 창업기부터 시작해서 성장기까지를 둘러가지고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가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또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같이 젊은 세대까지 내려올 때가 한 2010년에서 12년 정도 시기였어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 유니콘 기업들인 그 야놀자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때부터 막 이렇게 뭔가 모바일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웬만한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당시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 12년 사이에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붐이 일어나면서 대학으로 창업 동아리를 양성해라 라고 하는 미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때 대학에서 미션을 받은 게 창업 동아리를 지원해라 라고 하는 미션이었고, 대학에 그때 당시에는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거의 없었어요. 인프라도 없었고. 그래서 창업 교육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창업 교육 전문 인력들도 이렇게 채용해서 양성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막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나 단계도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지금 막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을 다 한 3년에서 5년 차까지도 같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의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그때 막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그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유일했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창업 패키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연차가 저희는 1년에서 3년 차인데, 창업 선도대학은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터 창업이 이미 된 5년에서 7년 차까지도 다 창업 선도대학에 막 그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로 봤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직까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대학생 예비 창업 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프리토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시제품 전에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가시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프리토타입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이 아이템에 대한 확정과 그다음에 확신과, 그리고 아이템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토타입을 만드니까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지 못하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프리토타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디어 단계인데 시제품 제작 비용을 막 5천만 원씩 주게 되면 그 기업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구현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는 시제품 제작비 자체가 이제 일단은 허비가 되는 상황이 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돈과 시간을 써서 만든 프로토타입 자체가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10년간 되게 막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그 창업 기업의 그 단계별로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예비 창업기와 창업기, 그다음에 도약기, 성장기라고 해서 4개의 단계로 나눴고, 그 4개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지원해야 되는 지원 사업들을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뭐 아이디어 단계인 예비 창업기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아이디어를 수반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멘토링 같은 거에 대한 지원이 좀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업을 구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가장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도약기로 넘어가면 실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의 이슈예요. 그래서 자금을 좀 많이 투입해 줄 수 있는 VC들과의 연계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성장기에서는 이제 글로벌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IPO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M&A라고 해서 흡수합병 형태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해놓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상장을 한 기업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에 대한 것들이 지지부진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시점이나 그들의 철학에 따라서 결정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져서 성공하는 과정까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단계의 지원 사업들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받아먹는 사람이 잘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려준다고 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지원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에 의해서 발굴도 많이 되고 있고요. 양성도 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하에 따르면 올해나 내년 중에는 중기부 자체에서도 그 펀드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좀 많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들어가고, 그게 성공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도의 역할들을 많은 정부나 지자체나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으니까 좀 준비를 잘 해두면 좋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에게 투입시켜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보통은 이제 시장성과 사업성과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런 것들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장성과 사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은 얼만큼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이 좀 독특하거나 시장 진입했을 때 성공 가능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단계들을 많이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발상시키는 단계인데 무언가 기회를 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치가 되는 거죠. 상황 캐치가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인데 나 이거 해결해야 되겠어. 내지는 이때는 정말 돈이 될 것 같아.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게 되는 단계가 있고요. 이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안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가 안고 있는 환경이 얼만큼 심각한가 아니면 얼만큼 기회가 높은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를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수요도 예측하고 공급도 예측하고 B2B 같은 경우는 이해 관계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들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저희가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에코시스템이나 밸류체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수요를 캐치해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수요를 캐치했으면 그 수요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요구사항이라고 하죠. 니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는,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걸 고객 검증 또는 고객 탐색, 고객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육을 하거나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엑셀러레이터들이나 VC들조차도 고객을 잘 잡았는지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검증한 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방식의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한테 접근하는 전략들을 수립해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보는 그 기회 탐색 과정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솔루션 도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많은 부분들을 스킵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그 점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문장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 구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익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근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만약에 내가 우산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날씨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기회겠죠. 근데 그냥 우산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팔아야지, 비 오는 날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고객이 원하는 우산은 어떤 우산인지, 고객은 어떤 장소에서 우산을 사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우산은 어떤 형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모든 전략이나 그 조사 과정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냥 나는 비 오는 날 우산을 팔아야지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 실제로 다른 우산에 비해서 덜 팔리거나, 아니면 고객이 우산을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우산을 팔거나 하는 또 그런 과정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한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산을 비 오는 날 파는 것과 비가 안 오는 날 파는 건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 오는 날은 이 우산이 정말 3,000원, 5,000원, 만 원이라도 살 수밖에 없는 고객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비가 안 오는 날은 정말 이건 1,000원이라고 해도 아니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게 고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전달하는 타이밍과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고, 그 타이밍과 포인트에 적당한 가격 책정을 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한테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9가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닉네임으로 9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기업 한 2, 3년 차의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들 중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맨 오른쪽에 있는 커스터머랑 맨 가운데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2개의 그 요소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실습할 때 저희가 이제 고객을 작성하게 하고 그 고객에 해당하는 8가지 요소들을 작성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어떤 때는 2개, 3개, 4개, 5개의 객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 따로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우선 고객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고객 대상으로 가치를 제공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흐름을 예측해 봄으로 인해서 나는 돈을 벌겠구나, 나는 돈을 못 벌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툴킷입니다. 그래서 좀 혹시라도 작성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내느냐,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비즈니스 모델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도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있고 우리 기업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과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하나의 그림 형태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한 자료들 중에 구글에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검색하면 누군가가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17개의 콘텐츠 비즈니스의 도식을 올려놓은 그런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나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갖추어야 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무엇을 둬야 되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요소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툴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지속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제 장사냐 사업이냐를 가지고 이게 장사인지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을 얘기할 때 저희끼리 이제 장난삼아 얘기하는 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 돈이 벌리면 그건 장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시간에도 돈이 벌리면 저희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킨 내용이고 실제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지속적이고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언가 창출시키고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재투자, 또 다른 뭐 부수익, 또 다른 뭐 창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잘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많은 뒤로 넘어갈수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여성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니까 콘텐츠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생성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그 도매나 소매 쪽으로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게 분명히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6년이 되셨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왜 여태 잘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월 수입이 3천만 원씩 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니즈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그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비즈니스는 지속적이고 안정되고 거기다가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초창기 지금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이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유형 중에서 콘텐츠 관련된 유형들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아마도 가장 많은 그 콘텐츠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스타트업들은 거의 대부분 플랫폼 모델을 이렇게 채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매칭돼서 창출되는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뭐 마이리얼 트립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공급을 하고 누군가는 소비를 하는 그 공급된 것들을 소비하는 수요층이 따로 있는 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콘텐츠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부분으로 사업 확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의 구글에 검색해보라고 하는 그것도 거의 대부분 플랫폼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는 플랫폼 모델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게임 자체가 판매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가 이렇게 B2B로 아예 판매가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B2C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처럼 광고 모델을 보거나 아니면 그 프리미엄 모델
를 줘서 그 안에서 이제 비용들을 계속 쓰게 하는 거죠. 옵셔너블하게 돈을 쓰면 그 쓴 돈만큼 내가 레벨업이 되고, 그 레벨업 된 상태에서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컴피티션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나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라이센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들이 콘텐츠에서 많지 않았다라고 저도 들었고, 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업 중에 한 기업은 시를 콘텐츠 저작권화 시킨, 시 콘텐츠를 저작권화 시킨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네이버 콘텐츠 오디오 클립에 올라와 있는데, 시인들의 시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저작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시를 음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비용들이 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만들었던 서비스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뭐 많이 하는 것들이 그림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던가, 또는 음악 콘텐츠, 뭐 이런 것들, 뭐 음원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플랫폼이거나 일반 서비스, 그리고 라이센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부분 유료화 모델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를 산다던가,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모델들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점차적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요 부분도 있네요. 리스나 렌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뒷단에 제가 사례로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작가의 그림들을 렌탈하거나 아니면 뭐 정기 구독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월 정액으로 정기 구독하고 있는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서, 점차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례 몇 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만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프리미엄 모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에게 같은 무료 버전으로 다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나는 좀 특별한 거 쓰고 싶어, 아니면 나는 좀 더 좋은 거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옵셔너블하게 가격을 책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리미엄 모델이고, 가장 좋은 사례가 유튜브의 프리미엄 이겠죠. 그래서 뭐 저도 쓰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쓰면 프리미엄 고객 가격제를 쓰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기존에 봤던 뭐 광고들을 하나도 안 볼 수 있다던가, 뭐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조금 더 나는 기본 무료 버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혹시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윅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윅스라던가 망고라던가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윅스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고요.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무료 버전으로 랜딩 페이지 한 장을 무조건 만드실 수 있어요. 템플릿이 제공되기 때문에 템플릿에 그냥 글씨만 넣어도 뚝딱 만들어지는 형태이고, 내 랜딩 페이지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버전까지는 무료고요. 만약에 내가 만든 랜딩 페이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이거 홈페이지로 쓰고 싶어, 그러면 뭐 소정의 도메인 비용을 지불하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저런 템플릿 말고 나만의 좀 독특한 템플릿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 템플릿
고객들을 좀 더 좋은 템플릿을 얻을 수 있는 가격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고객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 고객들 중에서 좀 자신만의 그 고객의 특성 자체가 뭔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프리미엄 모델을 채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기 배송이나 렌탈 서비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앞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핀즐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서비스 기업인데 그림을 한 달에 한 번 정기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핀즐의 그림 정기 구독해서 한 달에 뭐 얼마 89,000원 이렇게 내면 그 그림들이 이제 A1 대형 사이즈로 해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그림을 이제 거실이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부착해 놓다가 그 다음 달이 되면 다른 그림이 오고 다른 그림이 오는 형태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정기 배송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냥 계속 구독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렌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와서 한 달이 지나면 다른 그림으로 교체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월 렌탈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기간을 설정해서 나는 1년 동안 렌탈하겠다라고 해서 원하는 그림들을 렌탈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그 콘텐츠 기업들 중에서 그 인디 작가의 그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디 작가나 인디 공연자들, 그다음에 인디 음악가들의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구독 같은 경우인데요. 정기구독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또는 정해진 요일이나 시기에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속적인 그 노티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지금 토스에서 토스레터라고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금융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내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콘텐츠를 누군가가 올려놓은 콘텐츠를 다른 수요자가 소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비용들이 창출하게 되는,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다른 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자체에서 서비스를 하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따로 있지 않고 누구든지 수요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 핀터레스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컨텐츠를 직접 생성을 하게 돼요. 영상을 찍던 아니면 블로그를 만들던 사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올린 컨텐츠를 다른 유저가 보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 버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업체 기업들의 광고가 붙으면서 수익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양상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정말 조금 차별성이 있거나 조금의 우위성이 있으면 굉장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제가 조금 지금까지 인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내 고객의 성향과 적합한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철학과 정합이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고객 개발에 대한 부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